1993년 유난히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12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울 미아동 산동네의 한 허름한 단칸방에서는 태어난 지 갓 돌을 넘긴 핏덩이에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기 하나 없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방바닥. 아이의 머리맡에는 텅 빈 분유통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여인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 32살의 이순애 씨였습니다. 그녀의 차갑게 굳어버린 손끝은 텅 빈 분유통을 애처롭게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배고파 우는 자식의 입에 뭐라도 넣어주고 싶었던 어미의 처절한 본능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불쌍한 어미와 핏덩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처자식이 냉방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둔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강지처의 피와 땀을 거머리처럼 빨아먹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었던 한 인면수심의 남편, 그리고 텅 빈 분유통에 남겨진 피 맺힌 절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애 씨는 참으로 미련할 만큼 착하고 억척스러운 여자였습니다. 80년대 후반 남편 최영민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고시생이었습니다. 번번이 시험에 낙방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던 남편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준 건 오직 순애 씨뿐이었죠. 여보, 당신은 큰일 할 사람이니까 굽히지 말고 공부만 해. 돈은 내가 어떻게든 벌 테니까 걱정 말고. 그날부터 순애 씨는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남들이 남긴 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그릇을 닦았고, 밤에는 희미한 백열전구 밑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에 8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단돈 100원, 200원을 아끼느라 한겨울에도 다 떨어진 얇은 운동화를 신고 심리기를 걸어 다녔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배겨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재봉틀을 돌려 번 돈. 그 돈은 고스란히 남편 영민의 고시원 방값과 밥값, 책값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으면서도 남편 기죽지 말라고 번듯한 양복 한 벌은 꼭 철마다 다려 입혔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피눈물나게 뒷바라지한 끝에 남편 영민은 드디어 번듯한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비록 남들이 우러러보는 판검사는 아니었지만 순애 씨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기쁨이었죠. 빚을 내어 미아동 산동네에 작은 전셋집을 얻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남들처럼 사람답게 살아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의 그 소박하고 눈물겨운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언제부턴가 잦은 소화불량과 끔찍한 피로감에 시달리던 순애 씨. 참다 못해 동네 병원을 찾았다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 결국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위암, 말기.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제 몸 아픈 줄도 모르고 미전하게 버틴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가 아직 돌도 안 지났어요. 저 죽으면 안 돼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순애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 영민의 목소리는 따뜻한 위로는커녕 차갑다 못해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서운 타령이야. 동네 의원 돌팔이들이 겁주는 소리를 고지고대로 믿어? 당신이 맨날 돈 아낀다고 밥 굶어가며 궁상 떨더니 위염 걸린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약이나 사 먹고 애나 잘 봐. 뚝. 매몰차게 끊어진 전화기. 순애 씨는 차가운 공중전화 부스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회사 일이 힘들어서 저렇게 예민한 걸 거라고. 순애 씨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또 바보같이 남편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도 추악했습니다. 아내가 위암으로 죽어가며 피를 토하고 있을 때 남편 영민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순애 씨가 사준 번듯한 양복을 빼입고 종로의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자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의 조카라는 젊고 세련된 내연녀. 영민은 그 내연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조강지처가 삭바느질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제 돈인 양 물쓰듯 펑펑 쓰고 있었던 겁니다. 순애 씨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물 한 모금조차 넘기기 힘든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순애 씨는 갓난 아기에게 어떻게든 젖을 물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뼈만 남은 어미의 마른 몸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먹일 젖 한 방울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새파랗게 질려 넘어가는 아이를 안고 순애 씨는 텅 빈 분유통을 박박 긁어 모았지만 바닥에 남은 가루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내 불쌍한 새끼를 위해서라도 수술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순애 씨는 남편 모르게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과 전세금 계약서를 꺼내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방을 빼서 수술비와 분유값을 마련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떨리는 손으로 장롱 서랍을 열고 이불 밑을 미친 듯이 뒤지던 순애 씨. 그런데 있어야 할 누런 서류 봉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뒤지고 또 뒤져도 그들 부부의 전 재산이자 마지막 통화줄인 전세 계약서와 통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럴 리가 없어. 영민 씨가 설마 우리 집을...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순애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리에 없다는 동료의 말에 남편의 삐삐로 수십 번이나 애타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마침내 집으로 걸려온 전화. 여보, 당신 전세금 계약서 어쨌어? 그거 우리 아이 분유값이고 내 수술비인데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지?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남편 영민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앙칼진 전혀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이 아줌마가 진짜 끈질기게 전화하네. 오빠 지금 나랑 백화점에서 밍크코트 고르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끊어요. 그리고 그 전세금 오빠가 내 이름으로 예쁜 카페 하나 차려준다고 뺀 거니까 그리 알고요. 다 죽어가는 주제에 징그러우니까 우리 오빠한테 그만 질척거리세요. 예? 순애 씨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며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분유통, 자지러지는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남편이 내연녀에게 갖다 바친 집문서. 그녀가 청춘을 다 바쳐 헌신했던 대가는 이렇게나 처참하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막힌 비극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단칸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절망에 몸부림치던 순애 씨. 그녀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모두 태워 텅 빈 분유통 안에 숨겨둔 그것은 훗날 뻔뻔한 남편과 내연녀의 숨통을 조여올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내연녀의 앙칼진 목소리, 그리고 남편이 핏덩이 아들의 분유값인 전세금마저 빼돌려 그 여자에게 카페를 차려주었다는 기막힌 진실. 순애 씨는 끓어오르는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순애 씨를 깨운 건 배가 고파 헐떡이는 갓난아들의 가냘픈 울음소리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순애 씨는 얼음장 같은 방바닥을 기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가슴을 내어주었지만 위암 말기 어미의 쇠약해진 몸에서는 더 이상 단 한 방울의 젖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분유통을 흔들어 보았지만 야속하게도 쇠소리만 텅텅 울릴 뿐이었죠. 아가,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찰컥 하고 낡은 단칸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영민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남편의 바지가라니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전세금 어쨌어? 당신 고시공부 뒷바라지 하느라 내가 삭바느질로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아기 분유 살 돈까지 훔쳐가는 건 아니잖아. 제발 그 돈 돌려줘. 나 수술 안 받을 테니까 제발 우리 아기 먹일 분유 한 통만 사달란 말이야.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아내. 하지만 영민의 반응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매달리는 순애 씨를 벌레 보듯 매몰차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방구석에 나뒹군 순애 씨를 향해 영민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아, 거머리처럼 진짜 질척거리네. 야, 이순애, 너 어차피 위암 말기라며. 의사가 길어야 석 달이라며.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 돈 주고 저승이라도 갈래? 산 사람은 사야 할 거 아냐. 나 그동안 너같이 군상 맞고 무식한 여자랑 사느라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이제 나도 배운 여자, 예쁜 여자랑 폼나게 좀 살아보자. 어차피 죽을 거면 내 앞길 가로막지 말고 조용히 좀 가. 그는 짐을 싸기 위해 가져온 가방에 자신의 고급 양복과 넥타이, 심지어 순애 씨가 시장에서 10,000원, 20,000원 깎아가며 사준 명품 시계까지 알뜰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방바닥에서 파랗게 질려 숨이 넘어가는 핏덩이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애는 네가 알아서 해. 네 친정 늙은이한테 갖다 버리든가. 나갈 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쾅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는 매서운 한겨울의 삭풍만 들이닥쳤습니다. 순애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냉방에서 자신도 이 불쌍한 아이도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한과 피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손가락이 짓무르며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그 짐승만도 못한 두 남녀. 순애 씨는 으스러져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몽당 연필을 주워든 순애 씨. 그녀는 낡은 달력 뒷면을 찢어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미친 듯이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암세포가 장기를 갉아먹는 고통에 쿨럭이며 피를 토하면서도 그녀의 눈빛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피와 땀으로 써내려간 그것은 바로 세상에 남기는 그녀의 처절한 유언이자 핏빛 저주였습니다. 글씨를 다 써내려간 순애 씨는 그것을 고이 접어 바닥에 빙굴던 텅 빈 분유통 안에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꽉 닫아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이 혹은 그 내연녀가 찾아와 이 방을 뒤지더라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 그녀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그 분유통통만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미아동 산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던 이웃집 할머니는 순애 씨네 단칸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이상한 악취와 며칠째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쉰 목소리의 아기 울음소리에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세댁 안에 있어? 문 좀 열어봐. 대답 없는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간 할머니는 그 참혹한 광경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방바닥. 순애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채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흘을 굶어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아기가 죽은 엄마의 젖을 빨기 위해 마른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연락을 받은 순애 씨의 친정 노모가 버선발로 달려왔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며 구분등으로 곱게 키운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판사 사위, 의사 사위도 마다하고 고시생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생고생만 하던 불쌍한 내 새끼가 이렇게 차가운 냉방에서 뼈만 남은 시신으로 발견되다니요. 아이고 순애야, 이 미련한 거사 왜 이러고 있어. 헝이가 왔는데 눈 좀 떠봐라.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노.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친정어머니의 피 끓는 오열에 출동한 덩치 큰 형사들도 고개를 떨구고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훼손된 순애 씨의 시신을 수습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애 씨의 두 손이 무언가를 꽉 쥐고
절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 2명이 힘을 주어 빼내려 해도 사후 경직이 일어난 그녀의 앙상한 손가락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텅 빈 분유통이었습니다. 경찰은 억지로 순애 씨의 손을 벌려 그 찌그러진 분유통을 조심스레 빼냈습니다. 달그락. 가벼운 분유통 안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반장님, 이 분유통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연 형사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핏자국이 선명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글귀를 읽어내려가던 베테랑 형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순애 씨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워 분유통 안에 숨겨둔 그 종이에는 어떤 소름 끼치는 진실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조심스럽게 분유통 뚜껑을 연 베테랑 형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순애 씨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워 써내려간 꼬깃꼬깃한 달력 뒷장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몽당 연필을 쥔 손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종이가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꾹꾹 눌러 쓴 글씨들. 삐뚤빼뚤한 그 글씨체에는 뼈만 남은 어미의 처절한 고통과 한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습니다. 형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핏빛 유언장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 이 글을 보신다면 제발 우리 불쌍한 아기 먼저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며칠을 굶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자신은 암덩어리가 장기를 파먹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오직 굶주린 핏덩이 걱정뿐이었던 미련한 어미. 유언장의 첫 줄부터 형사들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습니다. 내 남편 최영민. 내가 삭바느질로 손가락이 침 무르도록 뒷바라지에서 사람 만들어 놨더니 내 위암 수술비와 우리 아기 분유값인 전세금 1,500만 원을 몽땅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바람난 상간녀에게 카페를 차려준다고 다 죽어가는 나를 짐승처럼 걷어차고 나갔습니다. 우리 아기 분유 한 통만 사달라고 매달렸지만 어차피 죽을련 조용히 죽으라며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종이 곳곳에는 순애 씨가 각혈하며 쏟아낸 검붉은 피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아도 절대 저승으로 가지 못합니다. 내 새끼 굶겨 죽이려 한 저 2 인간들.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끝까지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겁니다. 제발, 제발 경찰 아저씨. 내 억울함을, 내 아기의 굶주림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유언장을 끝까지 다 읽은 덩치 큰 베테랑 형사는 결국 참지 못하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같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차가운 냉방에서 저 탐방을 나오지 않는 마른 가슴을 쥐어뜯었을 순애 씨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순애 씨의 친정 노모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내 새끼야. 바보같이 착해 빠진 내 딸아. 남편 새끼 기 살려준다고 시장통에서 떠리로 파는 썩은 동태 대가리만 끓여 먹더니 결국 지 목숨값까지 그 인간 말좀한테 다 내어주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냐. 아이고, 차라리 내 심장을 찢어라. 내 심장을 빼가라. 노모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다 못해 자신의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딸의 차가운 시신을 부둥켜 안고 얼굴을 비벼대는 늙은 어미의 절규에 단칸방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허리가 굽도록 나무를 팔아 키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고운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짐승만도 못한 사위놈에게 철저히 이용만 당하다 굶어 죽었다는 사실에
노모의 억장은 수천 번, 수만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죽어가는 아내와 갓난 아기를 차가운 냉방에 방치하고 전 재산을 빼돌려 도망간 명백한 유기치사이자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형사들은 즉시 짐을 챙겼습니다. 반장님, 최영민 이 인간 말종 새끼,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수갑채 오겠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남편 영민이 다닌다는 회사를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영민은 이미 며칠 전부터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료들을 다그쳐 알아낸 사실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영민이 요즘 입버릇처럼 압구정동에 내 여자친구가 근사한 카페를 개업한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조광지천은 미아동 산동네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텅 빈 분유통을 끌어안고 굶어 죽어갔는데, 그 피같은 전세금을 훔쳐간 남편은 서울에서 가장 부자 동네라는 압구정동에서 내연녀와 희희낙낙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사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미친 듯이 압구정동으로 내달렸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압구정의 어느 번화가. 그곳에는 개업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는 아주 크고 번듯한 새 카페가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반짝였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순애 씨가 죽어간 그 얼음장 같은 단칸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내연녀가 호호호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순애 씨가 피땀 흘려 사준 고급 양복을 쫙 빼입은 남편 영민이 사람들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의 약값과 핏덩이의 분유값을 빼앗아 차린 그 호화로운 카페에서 두 악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카페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매서운 눈빛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웃음소리가 끊기고 음악이 멈춘 싸늘한 카페 안. 베테랑 형사가 뚜벅뚜벅 걸어가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영민의 멱살을 짐승처럼 낚아챘습니다. 당신이 최영민이지? 당신 아내 이순애 씨, 사흘 전에 냉방에서 굶어 죽었어. 당신 아들은 영양실조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니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인간이라면 이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경악을 해야 정삼일 겁니다. 그런데 형사의 말을 들은 남편 영민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들마저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소름 끼치고 악랄했습니다. 압구정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조강지처가 굶어 죽었다는 형사의 호통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충격에 다리가 풀리거나 최소한 놀라는 신음이라도 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형사의 멱살잡이에 질린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던 남편 최영민.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는 베테랑 형사들마저 겸악하게 만든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아, 형사면 다예요? 오늘 개업일인데 남의 영업장에 와서 재수없게 무슨 죽는 소립니까? 어차피 위약 말기라 길어야 두세 달 못 살 여자였어요. 죽을 때 되니까 알아서 죽은 걸 왜 나한테 와서 행패입니까? 그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 형사들. 그때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던 내연녀가 하이톤의 목소리로 앙칼지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머, 이 아저씨들이 진짜 미쳤나? 우리 오빠가 그 여자 목이라도 졸랐어요? 병 걸려서 지 혼자 죽은 걸 가지고 왜 예의 없이 남의 잔치에 와서 소리를 질러요? 당장 영업방해로 고소하기 전에 나가요. 자신의 아내와 핏덩이 아들을 차가운 냉방에 버려두고 온 사내, 그리고 그 아내의 목숨값인 전세금을 빼앗아 카페를 차린 상간녀. 두 악마의 아나무인 한 태도에 덩치 큰 베테랑 형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영민의 손목에 매몰차게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당신들 입에서 그딴 쓰레기 같은 소리가 계속 나오나 보자. 유기치사, 아동학대 방임, 그리고 횡령. 가자,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그렇게 두 사람은 화려한 개업식 파티복을 입은 채 강북경찰서 취조실로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와서도 그들의 뻔뻔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취조실로 의자에 짝다리를 짚고 거만하게 앉은 영민은 혀를 끌끌 차며 형사에게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형사님, 부부싸움 하다가 홧김에 집 좀 나간 게 무슨 유기치사입니까? 그리고 그깟 미아동 썩은 단칸방 전세금 1,500만 원? 명색이 이 집안의 가장이 나 최영민인데 내 이름으로 된 내 돈 내가 뺀 게 무슨 횡령입니까? 그 여자가 무식하게 돈 아낀다고 평 키운 거지 내가 암세포 심어줬습니까? 자신이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 삭바느질로 피가 나도록 손가락을 굴려 그 전세금을 모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시래기로 국을 끓여 먹으며 남편 기죽지 말라고 비싼 양복을 입혀준 조강지처의 희생은 영민의 머릿속에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조사를 받던 내연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빠가 그 촌스러운 여자랑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고 숨막혀서 못 살겠다고 매일 밤 내 품에서 울었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예요? 능력이 없으면 남자를 놔주든가. 죽어가는 주제에 구질구질하게 우리 오빠 발목 잡은 그 여자가 독한 거죠. 인간이기를 포기한 두 악종의 궤변에 형사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영민은 한술 더 떠 자신은 아내가 죽을 줄 몰랐고 갓난아기도 아내가 알아서 친정에 보낼 줄 알았다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발버둥쳤습니다. 증거가 없지 않냐며 실실 쪼개는 남편의 비열한 얼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취조실 문이 열리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담당 형사가 서류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민의 눈앞에 무언가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음장 같은 냉방에서 발견된 찌그러진 텅 빈 분유통이었습니다. 증거? 네 놈이 훔쳐간 분유값 때문에 사흘을 굶은 네 핏덩이 새끼가 엄마의 말라 비틀어진 젖을 빨다 실신했다. 그리고 네가 버리고 간 아내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 분유통 안에 널 위해 아주 끔찍한 선물을 남겨놨더군. 형사가 조심스레 분유통 안에서 꺼낸 것. 그것은 순애 씨가 각혈을 하며 피눈물로 써내려간 핏빛 유언장이었습니다. 달력 뒷장에 빼곡하게 적힌 남편의 추악한 만행과 피 맺힌 저주의 글귀들. 영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적힌 니놈의 횡령과 유기 정황, 그리고 사흘 굶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네 아들. 이것만으로도 넌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영민과 내연녀는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서로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며 밍크코트를 사주고 샴페인을 터뜨리던 두 남녀가 하루아침에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원수가 된 것이죠. 과연 이 뻔뻔한 두 악마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친정 노모의 피 끓는 오열 속에서 열린 재판 당일, 법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뜻밖의 증인과 사이다 같은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1994년 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미아동 빈 분유통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불쌍하게 죽어간 순애 씨의 사연에 분노한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재판정 방청석 맨 앞줄에는 순애 씨의 친정 노모가 사흘을 굶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돌잡이 손자를 등에 업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모의 굽은 등 위에서 새근새근 잠든 핏덩이의 마른 얼굴을 보며 방청객들은 시작 전부터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굳게 닫혀있던 법정 문이 열리고
미겔 수영 황토색 수의를 입은 두 남녀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압구정동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명품을 휘감고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오만방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퀭한 얼굴에 산발을 한 내연녀, 그리고 겁에 질려 덜덜 떠는 남편 최영민. 두 사람은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피고인석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악마의 추악한 밑바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형량을 단 1년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한때 죽고 못 살던 두 남녀가 법정 한가운데서 그야말로 시궁창 같은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남편 영민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판사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판사님, 전 억울합니다. 저 여자가, 적국뱀 같은 여자가 저를 꼬드겼습니다. 전세금 빼서 자기한테 카페 안 차려주면 당장 헤어지겠다고, 본처한테 가서 다 까발리겠다고 매일 밤 저를 협박했다고요. 저는 그저 저 여자의 치맛바람에 놀아난 죄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도 저 여자가 제 눈을 가려서 정말 몰랐습니다.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불륜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참으로 비겁하고 찌질한 변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내연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그녀는 눈을 까디집고 영민을 향해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네가 사람이냐? 판사님, 저 남자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총각이고 집안에 재산이 수십억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미아동 단칸방 전세금 뺀 돈도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라고 속여서 준 거라고요. 저도 저 사기꾼한테 당한 피해자입니다. 냄새나는 본처 귀찮아 죽겠다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매일 밤 저주를 퍼부은 건 저 인간이라고요. 사랑이니 뭐니 운운하며 조강지처의 억장을 무너지게 했던 두 쓰레기들의 낯뜨거운 폭로전. 그 추악하고 역겨운 진실 공방에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쌍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 핏덩이 손자를 업고 숨죽여 울고 있던 순애 씨의 친정 노모가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들아! 천벌을 받을 것들아! 내 딸이, 내 불쌍한 순애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손가락에 피가 나고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밤새 재봉틀 돌려서 옷벌하지한 돈이다! 니놈이 사람 새끼면 어떻게 그 돈을 훔쳐다 전인한테 갖다 바치고 내 새끼를 차가운 방구석에서 굶어 죽게 내버려둬! 내 딸 살려내라!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 살려내! 피를 토하듯 절규하던 노모는 결국 실신하여 차가운 법정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등에 엎여있던 갓난아기가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법정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교도관들마저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떨궜습니다. 장례가 정리된 후 검사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찌그러진 빈 분통 하나를 재판장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순애 씨의 검붉은 피가 얼룩진 달력 뒷장에 쓴 유언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최영민은 피해자가 죽을 줄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이순애 씨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텅 빈 분유통을 끌어안고 자신의 핏덩이를 살려달라며 피눈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와 아이를 유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허영과 정욕을 위해 가장 나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 두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적에 휩싸인 법정. 마침내 굳은 규정으로 판결문을 내려다보던 재판장의 무거운 입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최영민, 당신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병든 아내와 갓난아기를 차가운 방에 유기하여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을 횡령하여 상간녀와 유흥을 즐기는 등 그 죄질이 필설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악랄하고 인면수심에 가깝습니다. 이에 피고인 최영민에게 징역 15년을, 범행에 적극 동조하고 횡령한 돈으로 사치를 일삼은 내연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쾅, 쾅. 재판장의 엄중한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영민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내연녀 역시 바닥을 뒹굴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방청 속에서는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놈들! 이라는 시민들의 분노 섞인 외침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억울하게 눈을 감은 순애 씨의 한이, 그리고 텅 빈 분유통에 남겨진 어미의 처절한 모성애가 마침내 하늘에 닿아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이 비극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영민과 내연녀가 죗값을 치르는 사이 홀로 남겨진 순애 씨의 늙은 어머니와 이제 갓 돌을 넘긴 핏덩이 아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며 손자를 거둬야 했던 노모의 눈물겨운 세월,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된 순애 씨가 못다한 이야기. 징역 15년과 징역 7년. 인간이기를 포기한 두 악마에게 마침내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차가운 감방에 갇혔다고 해서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씻겨 내려갈 리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늙은 노모가 핏덩이 손자를 등에 업고 돌아간 곳은 여전히 가난하고 시린 미아동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어미의 빈자리도 제게 닥친 비극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배가 고프다며 침을거리는 갓난 손자. 노모는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독하게 맹세했습니다. 순애야, 내 불쌍한 딸아. 네가 목숨 바쳐 살려낸 이 핏줄, 어미가 뼈가 부서지고 살이 깎이는 한이 있어도 번듯하게 키워내마. 걱정 말고 이승에서의 지긋지긋한 고생일랑 다 잊고 편히 가거라. 그날부터 노모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쉰을 훌쩍 넘겨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노모는 다시 새벽 이슬을 맞으며 경동시장 바닥으로 나섰습니다. 등에는 포대기로 갓난 손자를 단단히 업고 앞에는 시래기와 콩나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채 찬바람을 맞으며 장사를 했습니다. 한겨울에는 언 손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한여름에는 등판이 땀띠로 벌겋게 짓물렀지만 노모는 단 한 번도 앓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배가 고파 울 때면 혹여나 제 애미처럼 굶주리게 될까봐 빚을 내서라도 가장 좋은 분유만 고집해 먹였습니다. 달그락거리며 분유통이 비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냉밤에서 텅 빈 분유통을 주고 죽어간 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참으로 무심하게 또 부지런히도 흘렀습니다. 구분 등에 엎여 꼬물거리던 핏덩이 손자 민호는 할머니의 피와 땀을 거름 삼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낡은 시장 바구니 대신 이웃에게 빌린 번듯한 한복을 입고 온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걷던 아이. 그 아이는 어느새 훌쩍 커서 할머니의 무거운 리어카를 대신 끌어주는 듬직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른 지금, 모진 풍파를 홀로 견뎌낸 노모는 어느덧 80을 훌쩍 넘긴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앙상했던 손가락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손자를 업어 키우느라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텅 빈 분유통 옆에서 사흘을 굶어 숨이 넘어가던 그 기구한 핏덩이는 이제 어엿한 중견기업의 과장이자 한 여자의 든든한 남편,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갓난아기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만연하게 내리쬐던 5월의 어느 날,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조용한 추모공원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어머니가 제법 태가 나는 양복을 입은 장성한 손자의 부축을 받으며 한 납골당 앞에 섰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흑백 사진. 그 속에는 32살, 세상에서 가장 곱고 예쁜 시절에 멈춰버린 순애 씨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유리벽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크고 묵직한 최고급 분유 한 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을 꼭 닮은 갓난아기의 백일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할머니 모시고 우리 지훈이 사진도 가져왔어요. 건장한 청년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그 분유통 꼭 끌어안고 저 살려주신 덕분에 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커서 예쁜 가정도 꾸렸어요. 우리 아기 분유 탈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저 살려주셔서, 목숨 걸고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자 곁에 서 있던 백발의 노모도 주름진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순애야, 내 불쌍한 딸 순애야. 네가 남기고 간 핏더미가 이렇게 장성해서 지엠이 보러 왔단다. 이제 더 이상 배고플 일도 없고 추운 냉방에서 덜덜 떨 일도 없으니 너도 이제 그만 피 맺힌 한을 풀고 편히 쉬어라. 내 새끼,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굶주지 말고 따뜻하게 지내거라. 유리병 너머의 순애 씨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따뜻하게 불어오는 봄바람이 마치 남겨진 어머니와 아들의 눈물을 다정하게 닦아주는 듯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지켜본 순애 씨의 삶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자식을 위해 기꺼이 감내해야 했던 숭고하고 아픈 희생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냉방에서 텅 빈 분유통을 끌어안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순애 씨.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남들이 부러워할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저 내 새끼 배불리 먹이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가족들과 마주 앉아 찌개 한 그릇 나누는 평범한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부디 하늘의 별이 된 순애 씨가 장성한 아들의 듬직한 모습과 손주의 재롱을 보며 이제는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험난한 세월을 억척스럽게 버텨내며 생명을 길러내신 백발의 어머니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